내일 낮부터는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파일럿이지만 끝은 정규 코너가 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그것이 끝이라고.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그래요. 자, 저희가 앞서서 1부에서 네. 청와대 이광호 교육비서관 그분이 이제 정시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인용해가지고 또 저희가 여론조사를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개요를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께 또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 25일 금요일에 전국 19살 이상 성인 6,950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7.2%의 응답률을 보인 그런 조사입니다. 유무선 혼용으로 조사를 했고 임의 전화 걸기 방식도 했고요. 일부는 또 이렇게 전화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 보정도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확대 찬성 여론은 30대와 40대 응답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시 찬성하세요? 정시가 지금보다 조금 확대되는 걸 찬성합니다. 조금 확대되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시 중에 정시. 대학 입학 학력고사 세대라서. 네. 그 시험에 그런 기계가 돼가는 것 아닌가. 그때 학력고사 준비하면서 그런 좀 문제 인식이 있었는데 확대에 찬성하시는군요. 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 현실이 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자, 하여간 이 개요를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자, 첫 뉴스 전해주시기 전에 선물 드리는 퀴즈 하나 내주시죠. 네,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 체제로는 희망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당권파로 분류되던 문병호 최고위원마저 당을 떠나게 되자 손학규 대표가 이것의 처지에 놓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에 들어갈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고립돼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고립되어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이미 두 개는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고립되어 도움받을 데가 없다. 넉자의 사자성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라디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첫 번째 준비한 이야기는 뭡니까?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근데 이 표창장이 조국 태스크포스 활동을 한 의원들에게 장관을 낙마시켜서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서. 고성국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오랫동안 고생한 의원들에게 보좌진들과 밥 한 끼 드시라는 표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표창장과 함께 상품권 50만 원도 함께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일단 그 나경원 대표는 그동안 장관을 낙마시키면 늘 주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 이전 원내대표는 잘 모르겠지만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낙마 시에 박덕흠 의원이 표창장을 받은 사진이 확인이 되면서 그동안 그랬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조선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거라는 얘기입니까?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연히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보수지에서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당원조차 암담함 느꼈다는 한국당의
표창장 수여식이라는 사설이 있는데요. 네. 이 국정이 난맥인데 이 국가적으로 불행한 상황에서 이렇게 상을 주고 웃음꽃이 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래요. 앞서서 저 핫소리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발언이 주목되더라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돼서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가 소속 국회의원에게 탄핵시키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 하면서 표창장을 주고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런 국가적 비극인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축하를 하고 축포를 터뜨리고 축배를 나누고 이게 합당한 일인가? 아마 그런 질타를 받았을 거예요. 네,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낙마가 되고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까지를 생각했다면 절대 표창장을 줄 수 없는 일인데 네. 단순히 장관 한 명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에 축포를 쏘는 것이 국민들은 아마 동의하기가 힘들 겁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대결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개를 낙마시켰으니까 한 건 했네. 네. 우리 아주 잘했어. 이번에 이겼어. 승리한 거야. 저쪽은 패한 거고.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싶네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네, 또 자유한국당 소식인데요. 네. 자유한국당의 유튜브 채널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 전 장관을 경찰차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는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신나게 나라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네.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집 소가 낫겠어라는 등의 네. 아주 원색적인 비난도 함께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30분 전이었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상대방을 비난하더라도 서로 지켜야 할 예의와 도리가 있다. 과연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자신을 드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인가 묻고 싶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뭐 개인이 뭐 이런 얘기 하면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당이 네, 공당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이런 식의 조롱을 하는 것은 좀 격이 맞지 않아 보이고요. 네. 또 앞서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결주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제1야당으로서 비판한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차원이냐 이거예요. 이게. 네. 사실 이제 비판은 야당도 할 수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 어느 정도 격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판의 끝은 결국은 국민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 지점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단순한 조롱이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지난 2004년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죠.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통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나경원, 심재철, 박순자, 이해운,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그대로 등장했는데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그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뭐 현직 대통령을 아주 뭐 모든 뭐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제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정작 집권했을 때는 어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일관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조롱할 테니까 우리가 여당 되면은 그때 우리 열심히 조롱해. 이렇게 하든지 둘 다 안 된다고 하든지 네.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든지 옳지 않으면 비판할 수 있지만은 이게 대결주의적 측면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매도하고 모독하는 것이 그 국민들에게 또 중도층에게 네.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왜 비웃습니까? 아니. 네,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슬쩍.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비웃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아닌 거예요? 아니. 알겠습니다. 예. 자, 0551번 쓰시는 분. 만일 이 후보자를 낙마 못 시키면은 청문위원이 그 벌금을 무나요? 반대로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를 낙마 못 시키면 청문위원들이 벌금을 무냐고. 예. 결혼하면 말이죠. 네.
이제 혼인신고서 써보시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 증인을 기록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요?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 지금도 있을 수도 있는데 증인을 적어야 됩니다. 아니 증인을 왜 적지? 근데 이건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적긴 했는데 그때는 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만약에 이혼하면 이 사람들 벌금 무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에 대한 뉴스 준비해 오셨군요, 이번엔. 네, 맞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이제 50만 원씩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지급을 했습니다. 네. 과연 그 효과가 어땠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소기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비율이 25.3%에서 16.9%로 8.4%포인트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구직 활동 비율이 89.2%에서 97.5%로 8.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실제로 대상 돈을 어디에 썼냐라고 활동 보면은 토익 등 외국어 시험 응시, 아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상담, 컴퓨터 등 필요한 교육 이수, 공무원 시험 등 기타 시험 준비 같은 활동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사용 횟수가 가장 많았던 항목은 식비 33.3%로 가장 많았고요. 소매 유통, 인터넷 구매, 교통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일회 평균 사용액은 16,000원 정도였는데요. 사용액이 가장 큰 항목은 학원비로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공간 대여가 10만 원, 네. 통신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창석 소기자가 보기에는 이런 지원금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언론들은 생계 비용에 쏟아부었다라고 네. 하면서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달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계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생계 활동하는 시간에 구직 활동을 하라는 것이 이 구직 활동 지원금의 글쎄, 본질입니다. 거기다 써도 된다고 해서 받아가서 쓴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제 식비나 뭐 이런 공간 대여 비용을 네. 내 돈 벌어서 하는 시간을 줄여서 국가에서 해주겠다라는 것이 취지인데 예. 식비에 썼다, 생계 비용에 썼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겸해한다라면은 구직수당 자체가 사실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네. 저는 이걸 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른 연령층에서 왜 청년에게만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 인생 뭐 2모작, 3모작 시대에 네. 청년의 첫 취업을 위한 구직수당, 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수당, 또 노년을 위한 또 구직수당 이런 것들이 저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원금을 부정 사용한 경우는 없었나? 이것도 그 예리하게 또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네. 이 3만 79명 중에 4,233명, 약 14% 정도가 네. 전동 킥보드 구입이라든지 뭐 태블릿 PC 등에 사용한 것으로 네.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14%를 좀 제어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정책을 보완해야 되지 100명 중에 14명이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나머지 86명의 좋은 성과가 마저 없애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부정사용 사례로 태블릿 PC를 산 것, 전동 킥보드 구입한 것, 성형 수술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태블릿 PC의 경우 또 성형 수술 같은 경우는 구직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성형 수술 같은 부분은 발언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보를 얻거나 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죠. 태블릿 PC로 게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고요. 유튜브를 통해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이동 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활용을 하고 이동 중에 보지 않더라도 책상 위에 앉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컴퓨터 대신 사용했고 저렴하게 만약에 그런 접근 경로를 만든다면 훨씬 더 큰 효용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도와줬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부정 사용에 대해서 캐묻고 따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뭘 맞습니다. 해준 게 있다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성세대로서. 예, 알겠습니다. K73475029 이 계정 쓰시는 분. 그 수당으로 정장도 사고 운전면허도 따고 독서실도 등록하고 자격증도 발급받고 정말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수혜자신 모양이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시고요. 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오창석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6시 19분에서 20분 돼가고 있는데요. 정한나 씨 전해주세요.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당의 새 캐릭터 옳은소리 가족 애니메이션에서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 수갑을 찬 조국 전 장관 등의 모습이 등장하고 거친 표현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 대통령을 풍자한 것에 대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을 드높이려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대통령 조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가 정부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한 외교 사제들과의 리셉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 사대적 발언이라고 비난하며 남측이 외세가 아닌 민족과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약간의 변화 기미가 엿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엄중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재정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줘야 잠재 성장력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확장 재정 정책을 펴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내 삶 끝나는 날까지. 자,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네. 영예의 대상 참가번호 16번 그룹 사운드 무한궤도. 지금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떨떨해서 뭐가 온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기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부모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음악한다고 부모님께 마음 걱정 많이 끼쳐드렸는데 이제부터 효도하고 싶습니다. 신해철 씨는 지난 1988년 서강대학교 재학 시절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 보컬로 대상을 받으며 데뷔해 활동을 시작했고요. 가수 신해철 씨가 다시 팬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해철의 오주기. 그는 생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노무현 지지, 그 이면에 가려진 노무현을 통해 신해철이 이루길 바랐던 세상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고 경쟁하고 네가 남을 밟지 않으면 남이 네 머리를 밟고 올라설 것이고, 그리고 대학에 못 들어가면 네 인생은 떡되고 낙오할 것이고, 이걸 안 하면 너 혼자 뒤떨어진다라는 끝없는 협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맹수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는 맹수 우리에 불과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경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모두 삶의 가치로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집에 100억, 200억이 쌓여있는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뺨 한 번 부벼주지 않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얼굴 부비는 세상. 그것이었다. 텔레비전에서 했던 노무현 후보 지지 연설 중 일부를 더 들어보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 인생에서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지하고 아마 저희 세대가 거의 다 그렇듯이 뭐 별다른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무뚝뚝하고요. 아버지하고 다정하게 뺨 한 번 부벼본 기억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외국 나가서 공부하면서 참 춥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그럴 때 그 하늘에 뜬 달을 보면은 아버지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돌아가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뺨도 좀 부벼보고 안아도 보고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어디 그게 쉽습니까? 막상 또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 뵈면 다녀왔어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부자가 뚱하니 앉아가지고선 먼 산 바라보고 뭐 이건데요. 한 1년 전에는 정말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아예 현관문을 열면서 아마
둘, 셋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아버지를 보자마자 확 끌어안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뺨을 막 부볐는데 아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줄 알았더니 가만히 이렇게 안겨 계시더라고요. 그때 느낀 그 아버지 뺨의 감촉이라는 게 나 키우느라고 완전히 이제 노인에 대해서 생긴 그 주름입니다마는 그게 세상 어떤 미인의 그 곱디 고운 피부가 그런 기분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부자가 이제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고서 아버지 오늘은 뭐 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요즘에서야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이 얼굴 부비는 세상. 그리고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세상. 이 두 세상의 함수 관계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과 이 정치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과 정치는 정말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정치와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의 정치는 틀린 이야기일지 몰라도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바뀌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치가 싫다, 더럽다 하고 욕을 하고 팔짱을 끼고 앉아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야 하고 정치에 대한 환멸을 던진다고 해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고 투표장에 가고 우리의 힘을 발휘할 때 그때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얼마나 서로를 아쉬워하는지 뒤돌아 바라보면 우린 아주 먼 길을 걸어왔네. 조금은 여위어진 그대의 얼굴 모습 빗길 속을 걸어가며 가슴 아팠네. 얼마나 아파야 우리 작은 소원 이루어질까. 조금은 여위어진 그대의 얼굴 모습 빗길 속을 걸어가며 가슴 아팠네. 얼마나 아파야 우리 작은 소원 이루어질까. 그대도 우리들의 만남에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신 후에 이어진 노래 신해철의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였습니다. 신정선님, 나이 때 신해철 사생 팬이었는데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이 노래 나왔을 때 사생 팬이었다는 말씀이죠. 박선식님, 신해철 씨 거기서 잘 계시죠? 이런 말씀하셨고, 올리브나무님, 계란 까다가 눈물이 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578번 쓰시는 분, 퇴근길 차에서 신해철님의 아버지를 안아본 경험을 들으며 왈칵 눈물이 납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안아주셨거든요. 그날 방에서 아버지도 많이 우셨다는 얘기를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계실 때 더 많이 표현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저도 뭐 아버지 손도 잡아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8578번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퀴즈 문제 내드렸습니다. 정답은 고립무원이었죠. 고립무원. 정답 많은 분들 보내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0042번 쓰시는 분, 삼연초가. 자, 그리고 진퇴양난 0831번 쓰시는 분. 네. 자, 그리고 0771번 쓰시는 분, 삼연초과. 이게 정말 몰라서 이걸 보내셨나요? 예. 권정일님, 무릉도원. 이분은 알고 이렇게 오답 보내신 것 같아요. 고립무원인데. 그리고 권혁진님, 국정농단. 오답인가? 예, 퇴근길인데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퇴근해서 즐겁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고마운 권혁진님. 네. 자, 9105번 쓰시는 분, 정치가 너무 불신의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허탈합니다. 모두가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생각하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고립무원입니다. 아이고, 정답 맞히셨어요. 자, K73262885 이 계정 쓰시는 분, 고립무원. 주차 박스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나도 고립무원일 텐데 김용민 라이브 듣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주차 박스에 계시는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저런 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어요. 예. 자, 김선미님, 밤새도록 저를 업고 다니는 꿈을 꿨다고. 아이고, 저를 왜 업습니까? 돼지 꿈 꾸셨네. 네, 그래요. 그리고 6726번 쓰시는 분, 대한민국 교육. 답은 간단합니다. 고졸이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삶을 보장해 준다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어차피 이대로는 대한민국 교육 답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8823번 쓰시는 분,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수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신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지하는 현재 수시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오히려 교사들의 입지를 위한 기득권의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제 수능 같은 시험을 3번, 4번 봐서 학생이 선택해서 수시든 정시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어떨런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입시의 가장 큰 문제가 한날 한시에 시험 보고 그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사람의 가치가 갈리는 이런 풍조를 바꾸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6시 34분 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조급한 마음이더라도 안전이 우선인 점 잊지 마셔야겠는데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곡성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1시간째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동광주 일대로도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 계룡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 2차 사고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부근과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막힙니다. 반대 순천 방향은 곤양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고장 처리하고 있어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문경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면서 일대 1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나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기 되면 의무가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방 모셨습니다. 먼저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해설가. 뭐 저는 이렇게 두 분에게 이런 명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농담도 아니고 뭐 과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박시영 해설. 대표는 감사할 텐데 네. 저는 뭐 정치 해설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나가셔야 하나요? 제 직업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 청소에 꼭 나가셔야 돼요? 같이 하시죠. 손실이 클 거예요 아마. 저 정의당 에서는 필요하겠지만은 박원석 의원님 또 이렇게 국회로 가신다면 말이죠. 예, 자. 안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죠. 그 운명은. 방송 이상하네요. 공천을 받아야 뭐 나가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련한 발언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나왔던 정시 확대 발언 관련해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지 어디 뭐 관련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리얼미터가 이제 일간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일간 조사를 하죠. 발표야 주간 단위로 묶어서 하는데. 네네. 그 흐름들을 보면 되게 이제 월화가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긍정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네네. 그 이제 되게 이제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이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금강산 이 발언이 있었죠.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그날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던 날이 수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네네. 금강산 관련된 발언은 악재였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 보여지고요. 예. 시정연설에 나왔던 정시 확대 발언은 저는 일단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좀 근소하게 조금 올랐는데요. 네. 45.7%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주에 비해서 0.7%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가 이제 50.4. 네. 그래서 이제 1.9%포인트가 지난주에 비해서 부정평가가 줄었습니다. 긍정이 미세하게 올랐고 부정이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떨어지고. 근데 주로 어디에서 올랐는지 봤더니 예. 보수층하고 중도층에서 국정 지지도가 올랐어요. 아, 오히려 그래요? 이제 진보층은 소폭 하락했고요. 오.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3.4%포인트가 올랐는데 그 별로 그럼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아니, 무의미한 걸 떠나서 이제 예. 그 어떻게 보면 거부 정서가 좀 줄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에서 4.9%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서 올라온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올랐을까 요인을 좀 봤는데 네. 첫째는 어쨌든 조국 정국 과정에서 대통령이 잘 안 보였었는데 대통령이 보이기 시작했고 국정 안정감을 좀 되찾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전달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시정연설도 하셨고요. 또 종교 지도자의 만남 그리고 정시 확대. 이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진보층 일각에서는 분명히 비판적이나 네. 30, 40대를 중심으로 다수 국민들은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30, 40대는 왜 정시 확대를 학부모들. 지지할까요? 왜냐하면 학부모라서. 학부모들이 정시 확대를 좀 더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베 만나는 것, 네. 저기 그 이낙연 총리 보내서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한국당의 악재가 많았죠. 사실은 표창장 50만 원 상품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구구 기독교 집회에 또 한교안 대표가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자재 문제가 계속 터졌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액션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계엄령 문건 촛불 계엄령 이 문건이 다시 터지면서 한국당한테는 좀 악재가 많았고 네. 정경심 구속이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근데 보수 중도층들은 이미 구속될 것을 감안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표창원 네. 의원이 그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예. 분산되는 효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대통령 지도가 조금 소폭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창장과 표창원이 이렇게 여론의 변수였군요. 근데 이제 그 금강산 이 발언, 네. 김정은 위원장의 네. 이게 단기적으로 큰 악재는 안 됐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금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딴 행보와 발언은 연말까지 일종의 시한을 주고 최후 통첩을 한 거고
이게 북미 간에 있어서의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은 내년 연초에 핵실험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공든탑이 돌아가면 타불이 된다고. 네. 지금까지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서 얻었던 점수를 일거에 사실은 잃을 가능성이 있고 네. 현 정부 국정 운영의 주요한 지렛대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중재자 촉진자 포지션에서 좀 벗어나서 네. 당사자로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금강산 시설들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거는 네. 사실은 북한이 기대했던 남북 관계, 특히 이제 경협 진전에 있어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는 사실은 이게 국제사회의 제재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망설였던 게 사실이지만 네. 좀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역제안을 실무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시설을 철거하려면 어쨌든 만나야 되니까. 예. 그런 계기들을 좀 쌓아가면서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고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트럼프 지지율이 거의 30% 초반대 네. 혹은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질 상황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 미국의 협상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이게 그 단기적인 악재가 안 된다고 해서 네. 이게 뭐 그 우리가 안심할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문병호 최고위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또 내년 총선에서 선거제도가 이렇게 되면 좋아지고 저렇게 되면 나빠지고, 뭐 그런 선거제도의 변수라는 것이 바른미래당에게 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런데 이제 선거제가 뭐 여야 사당이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바른미래당이 온전하게 존립한 채 선거를 치르기에는 네. 너무 그 내부의 상황이 복잡하고 갈등이 큰 것 같아요. 이미 네. 마음이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예. 유승민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12월에는 빠이빠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문병호 최고위원이 사실 나가면서 굉장히 그 측근인데 어떻게 보면 손학규 대표가 임명했던 저기 최고위원 아니었습니까? 네네. 측근인데 측근이 칼을 꽂고 네. 나간 형국입니다, 사실은. 아니 이분은 사실 안철수 사람 아닙니까? 원래 안철수. 그렇죠. 예, 사람이. 그런데 이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 국면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서 이제 당권파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 손 대표로서는 좀 아픈 대목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뭐 단계적 퇴진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 상황이 정리되면 새로 대표를 맡으실 분을 모시고 네. 본인은 어쨌든 그 본인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방할 정도로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안 좋고 네. 저는 이른바 바른미래당 내에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구 이제 바른정당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 소속 의원들의 마음은 대체로 지금 보수통합 자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바른미래당의 자강론보다 보수통합론 속에서 뭔가 생존을 모색하는 그런 현실 논리가 훨씬 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생각하고 뭐 이 생각하면은 자칫하면 이거 출마도 못하겠다. 네. 이런 위기감들이 번질 거고 유승민 의원만 하더라도 네.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본인의 지금 현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출마를 했을 때. 네네네.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제 뭐 대권도 생각하시는 분인데 내년 총선에 자칫하다 삐끗하면은 네. 그럼 뭐 2022년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여서 현실론적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른바 바른미래당 내의 안철수계와 지금 변혁을 함께하고 있는데 네.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모임이 그대로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조차도 쪼개질 가능성이 일정하게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승민 전 대표의 모양새가 많이 구겨졌어요. 사실 예. 손학규 대표도 구겨졌지만 네. 왜냐하면 12월 달에 나가겠다 했는데 한국당한테 이제 탄핵 문제를 고리를 걸었거든요. 네네. 입장을 명확히 하면 네. 합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줬는데 한국당에서 그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까 과거와 달리 좀 요즘에 한국당이 상당히
집회를 통해서 예. 보수층이 한국당 중심으로 결집을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탄핵 문제도 그렇게 이제 방점을 찍는 과거 모습에서 좀 후퇴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계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승민한테 그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자 나가서 벌판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고무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밖에 있는 세력과 함께 수도권 쪽에 사실 승부를 봐야 돼요. 네. 대구 경북 쪽이 아니라 예. 수도권 쪽에 삼지대를 선호하는 시민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바른미래당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문병호 최고가 손학규 사퇴해라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3지대를 유승민 쪽하고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별도로 만들겠는데 그 만드는 공간에서는 본인이 대표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네. 지금 밝힌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손학규 대표는 지금 나갈 테면 나가라 지금 이분이 그냥 먼저 내보내고 이미 공개적으로 그런 그 의중을 밝혔고 네. 사실은 그게 좀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어느 한쪽이든. 근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안철수계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족쇄를 풀어달라. 손 대표가 물러날 거면은 뭘 돼. 그게 아니라면 풀어달라. 네. 그래서 묘하게 이게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의원들의 입장이 다른데 그러니까 유승민계 의원들은 어쨌든 신당 혹은 보수통합 이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고 네. 안철수계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은 여전히 손 대표 퇴진과 지도체제 교체 여기에 방점이 있어서 네. 그 미묘하게 다른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저 대한신당하고 어떻게 손잡고 세기를 모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근데 그 호남 쪽하고 바로 손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정의화 전 의장이라든가 뭐 김종인, 박형준 뭐 이런 분들을 언급을 했어요. 아 손학규 대표가 네네 예, 삼지대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폭넓게 만나보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나보면서 판을 좀 그려보겠죠. 근데 네. 어쨌든 유승민 세력과는 같이 할 생각은 분명히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스티스 바이 카산드라님, 문병호 전 의원 지역구 동민입니다. 그는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지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소개했던 국정 지지도 조사 결과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의뢰로 10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3%의 응답률이었고 무선 전화 면접 10%, 나머지는 ARS를 통한 조사였습니다. 유선, 무선 조사였고요. 임의 걸기 방식이었습니다. 통계 보정이 있었고 그래서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보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뜬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국민이 꼽은 국감 스타 한국갤럽이 선정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철희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네요. 네.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 여부를 떠나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네. 뭡니까 이게? 다 그 법사위네요. 그렇습니다. 예. 법사위입니다. 예. 그 뒤에 또 박지원 의원도 좀 나왔던데 다 네. 법사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었다. 그래서 대검 그 상임위 때 대검 그 국정감사 그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세 분은 인지도가 높은 분들 아닙니까? 정치적 존재감이 좀 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뭐 꼭 잘해서 그런 걸 떠나서 많이 이제 언론이 좀 다뤄주다 보니까 그렇게 상위에 뽑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의당이 법사위원이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원래 정기국회 마지막 국감이 좀 물렁물렁합니다. 네. 다른 국회 때도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잖아요. 매번 국회 마지막 국감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더더욱 국감의 모든 이슈가 다 사라지고 실종되고 조국 이슈 하나만 남는 바람에 사실은 뭐 국감 스타라 할 만한
이런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그런 의원도 안 보였고 그런 이슈도 좀 안 보였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법사위원들이 주목을 받고 법사위원들 중에 인지도 높은 순서대로 꼽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국정감사는 말이죠. 한 해 동안에 나라 돈 갖고 살림 잘했는지 이거 관리 감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법부에서. 그런데 네. 그 국회 법사위의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무관하게 조국 법무부 장관 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상적이거나 생산적이지는 않은 그런 국감인 측면이 많았고요. 네. 또 법사위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주무 상임이기 때문에 네. 법사위에서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진퇴를 둘러싸고 논란이 나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거의 모든 상임위가 조국 국감을 네. 한 거는 예. 좀 그야말로 좀 비정상적인 현상이죠. 그렇다 보니까 네. 좀 정책 국감이나 애초 그 본연의 그 상임위의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예. 국감을 준비해서 질의를 한 의원들도 있는데 예. 이건 뭐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국감 활약상은 거의 안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사실 국감이 마치면 거의 총선 모드입니다. 네. 사실 이제 패스트트랙이 아직 남아 있죠. 공수처 문제하고 선거법 그리고 이제 예산안 통과 3개가 남아 있는데 국직한 게요. 그렇지만 마음속은 이미 이제 국회의원들은 총선 현장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 공교롭게 또 오늘 총선 기획단 이런 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발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총선 모드로 돌입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휴대전화 RDD 이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이건 면접 인터뷰를 한 겁니다. ARS가 아니라 전화조사원 인터뷰고요. 만 19살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5%. 그리고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했다는 점. 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요.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 아니다.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전형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 저희가 여론조사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 다뤘고요. 2부에서 그 의미 개요를 하나만 얘기할게요. 2부에서 개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개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교육 문제가요. 다른 어떤 정책 사안과 달리 이념 성향별로 차이가 적은 이슈가 교육 이슈입니다. 네. 국민들 조사를 해보면 다른 이슈와 달리. 그래서 사실은 전 국민의 관심사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있는데 관건도 이념적 차이보다는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지역별 차이. 수도권과 농촌, 지방도시. 네네. 난의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경제력 차이가 존재하고요.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수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역 균형 발전 선발 이런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정시를 확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학부모일수록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교사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게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교육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수시가 비중이 지금처럼 높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수시가 공정하지 않고 너무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이제 이런 불만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공정성 문제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념 성향별로 보기보다는 지역별 그리고 소득 격차별 그리고 학부모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수시는 결국 뭐 정보고 또 결국 부모의 재력이 좌우하는 것인데 반해서 수시보다는 정시가 훨씬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게임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약간의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요. 일단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간의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고 혼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도 청와대나 교육부에서 밝혔듯이 교육부에 애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라. 그러니까 이건 유지한 건데. 근데 서울의 주요 대학들을 봤더니 그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이 정시 비율을 가진 학교들이 있더라.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대 같은 데가 20%가 안 돼요. 수시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데 이런 대학들부터 우선적으로 또 그런 대학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우선적으로 정시 비중을 늘리자는 게 이번 그 대통령 말씀의 취지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정책 방향을 가져갈 거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부모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더 줄여야 돼요. 네. 특히 이제 비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일의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더 줄이고 어떻게 보면 내신 중심으로 교과 중심으로 하는 걸로 손을 좀 봐야 되고 예,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고교 서열화 문제 2025년까지 외고 특목고 국제고 뭐 이거 다 없애고 예. 일반고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교 학점제 하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에요. 이게 이제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시 제도만 개선된다 그래서 지금 교육 불평등이나 혹은 그 입시 과정에서의 어떤 부모 영향력으로 인한 공정의 문제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 대학 서열화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정부도 들어설 때 공약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여기에. 이 서로 사실은 이른바 이제 뭐 스카이 대학이나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 대학이나 혹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나 이렇게 선호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경쟁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를 정시를 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대로 50% 이상으로 확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시는 결국에 수능입니다. 네. 수능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시험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이걸로는 고교 교육이 정상화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럼 오히려 알겠습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님, 박원석 의장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